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강우석은 장터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얼굴은 때로 얼룩졌고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거지라 여겼지요. 하지만 우석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그는 윤씨 양반가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보낸 나날들은 우석의 가슴 한편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요. 그때 만났던 두 자매, 서화와 서령. 언니인 서화는 차분하고 지혜로웠으며 동생 서령은 맑은 눈망울에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우석이 마당을 쓸고 물을 깃던 어느 날 서령이 몰래 떡 한 조각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배고프지? 아무도 모르게 가져온 거니 얼른 먹어. 고맙습니다, 아씨. 그때 서화가 나타나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서령아, 마음 쓰는 건 좋으나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언니의 말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그 의미를 당시엔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서화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드리운 먹구름을 말입니다. 우석이 윤씨가를 떠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며 머슴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우석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떠나는 날 서령이 대문 너머로 작게 손을 흔들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우석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장터에 눌러앉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 서리 홍재윤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 윤씨가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우석은 멀찌감치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홍재윤은 비단 도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윤씨가의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관아의 명이다. 대문이 열리자 홍재윤과 그 일당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문서와 물건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지요. 윤씨가의 가솔들은 황급히 뛰어나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홍재윤이 손에 문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안은 빚을 갚지 못했으니 재산을 압류한다. 누구든 거역하면 관아에 끌려갈 줄 알아라. 그때였습니다. 우석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서화였습니다. 그는 홍재윤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말했지요. 나리,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 집안에 그런 빚은 없습니다.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닥쳐라. 감히 관아의 일에 입을 대느냐? 여자 주제에. 홍재윤이 손을 휘두르자 서화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우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거짓 신세인 그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서화를 끌어냈고 그는 어딘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씨. 우석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씨가가 완전히 망했구먼. 저렇게까지 하다니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쉿, 함부로 말하지 마. 괜히 우리까지 화입는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지만 우석의 머릿속은 오직 서화와 서령 자매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령은 어디 있을까? 무사한 걸까?
우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던 서령의 모습, 언니를 따라다니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리고 언니 서화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석아, 세상은 생각보다 험하단다. 약한 자는 쉽게 짓밟히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윤씨가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화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입니다. 우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아씨, 제가 무력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다짐은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되어 우석의 가슴에 새겨졌지요.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석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서화 자매를 지켜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터는 고요해졌습니다. 낮 동안 북적이던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우석만이 여전히 장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서화가 끌려가던 모습, 그 필사적인 눈빛이 우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지요. 발걸음은 저절로 장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버려진 물건들이 나뒹구는 곳이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찾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장터 끝자락까지 와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자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우석은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지요. 우석은 급히 달려가 몸을 숙였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씨, 서화 아씨. 쓰러진 여인은 바로 윤씨가의 맏딸 서화였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아씨. 서화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서화는 우석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이미 마지막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버티십시오. 제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하지만 서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폐물 하나를 꺼내 우석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은으로 만든 작은 놀이개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서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석은 폐물을 꼭 쥐고 서화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진실입니까? 서령을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서화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지더니 이내 고요해졌지요. 우석은 서화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씨, 아씨. 이럴 수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하지만 서화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은 점점 식어갔고 숨결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우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우석은 조심스럽게 서화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루한 옷자락으로 서화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장터 외곽에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우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폐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폐물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꽃 모양이었지요. 우석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머슴살이를 하던 시절 안방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그때 서화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물건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진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우석은 폐물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서화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물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지요. 우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화의 주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 외곽 한쪽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정성스럽게 서화를 묻어주었지요. 흙을 덮으며 우석은 다짐했습니다. 아씨, 약속하겠습니다. 서령 아씨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씨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무덤 위에 작은 돌을 올려놓고 우석은 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거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서화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했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석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품속의 폐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화가 자신을 믿고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우석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안에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령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물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지요. 홍재윤과 그 일당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서화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장터 구석에 다시 자리를 잡은 우석은 폐물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꽃 문양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우석은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서령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지요. 윤씨가가 몰락한 뒤 서령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석은 초조했습니다. 서화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면 서령을 반드시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석은 장터 주막 앞을 지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막 2층 다락방 창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보통 그곳은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요. 우석은 조심스럽게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가 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주모, 2층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네. 그냥 짐만 쌓아둔 곳일세. 하지만 우석의 눈에는 주모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했지요. 우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2층에 누군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밤이 되자 우석은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지요.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우석은 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지요. 우석이 한 걸음 다가가자 여인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인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에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우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서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맑고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요. 우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령, 아씨입니까? 여인이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자 더욱 경계심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우석입니다. 강우석. 예전에 윤씨가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놀람이 느껴졌지요. 우석? 그 우석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씨. 서령은 한참을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석입니까? 살아계셨군요. 예, 아씨. 저도 아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지요. 우석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석, 제가 이렇게 된 건 집안이 몰락한 뒤부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장터에서 보았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외척들이 횡포를 부렸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빼앗고 저를 어디론가 팔아넘기려 했지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주모께서 숨겨주셨습니다. 서화 아씨는, 언니께서는 어찌 되셨습니까? 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우석이 아십니까? 우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품에서 폐물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매화꽃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서령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언니의 것입니다. 어머님께 물려받은. 아씨.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화 아씨께서 며칠 전 장터 외곽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이 폐물을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고, 서령 아씨를 지켜달라고. 서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지요. 언니. 우석은 가만히 서령 곁에 앉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한참을 흐느끼던 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서와 아 씨를 해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홍재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홍재윤. 그자가 저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언니까지. 아 씨,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와 아 씨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서령은 폐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말. 서령은 폐물을 꼭 쥐고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씨. 이미 약속했습니다. 아 씨를 지키겠다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서화에 대한 그리움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서령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석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령이 들려줄 이야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석, 저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관아에서 빚을 갚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빚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빚 한 푼 지지 않고 사셨지요. 오히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어찌 된 일입니까? 서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재윤입니다. 그자가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님께서 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놓았지요. 관아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우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관아 서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홍재윤은 관아에서 일하며 문서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지요. 저희 집안만이 아닙니다. 다른 양반가들도 그자의 손에 망한 곳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일을 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까?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홍재윤은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자에게 맞서는 자는 모두 화를 당했지요. 서와 언니가 그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증거를 말입니까? 예. 언니는 홍재윤이 저지른 일들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 이것저것 알아보셨지요. 그러다 서령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화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석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한숨을 내쉰 우석이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여기는 오래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언젠가 들킬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이한 가락이었지요. 서령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작게 말했습니다. 최만호입니다. 최만호라면 약장수입니다. 장터를 떠돌며 약을 파는 사람이지요. 제가 숨을 때 도와준 사람입니다. 잠시 뒤 최만호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30대쯤 된 사내로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지요. 최만호는 우석을 보고 잠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서령이 대답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일했던 우석입니다. 최만호는 우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까? 아씨를 도우려는 사람이라면 환영합니다. 우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만호는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홍재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좋은 분을 만났군요. 당신도 들으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만호는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장터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것저것 귀동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인데 홍재윤이 장터 외곽에 창고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서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창고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사로이 쓰는 창고지요. 관아 것이 아닙니다. 밤에만 몰래 드나든다고 합니다. 우석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고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리가 사사로이 창고를 둔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서령이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화가 말했던 진실이 그 창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석이 최만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터 북쪽 끝입니다. 낡은 기와집 뒤편에 있지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홍재윤의 부하들이 가끔 지나다닙니다. 서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언니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씨는 여기 계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제 집안의 일입니다. 최만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망을 보겠습니다. 두 분이 창고를 뒤지는 동안 밖에서 지키고 있겠소. 우석은 최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믿음이 갔습니다. 눈빛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만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홍재윤에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그자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익숙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방 먹여야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락방을 나섰습니다. 장터는 고요했고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지요. 어둠이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우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서화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이제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장터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장터 북쪽 끝은 적막했습니다. 낡은 기와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우석과 서령, 최만호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최만호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낡은 기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요. 최만호가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담장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최만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았습니다. 기와집 뒤편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창고였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지요. 우석이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령의 눈빛을 보니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최만호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누가 오면 새소리로 신호를 보내겠소. 그러면 빨리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석과 서령은 조용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는 튼튼해 보였지만 우석은 주머니에서 쇠붙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던 시절 배웠던 재주였지요.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자 곧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령이 놀란 듯 우석을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우석이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단 보따리, 금은 장신구,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서령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 문서입니다. 우석도 다른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윤씨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논밭의 위치, 집의 규모, 곡식의 양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서령은 다른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열자 그 안에서 익숙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서화가 쓰던 비녀, 어머니의 장신구, 아버지의 도장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언니의 물건들입니다.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우석은 계속해서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묶음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빈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이상했습니다. 윤 씨가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삐뚤삐뚤했지요.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아씨, 이것을 보십시오. 서령이 다가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글씨가 아닙니다. 누군가 흉내를 낸 것입니다. 역시 위조였습니다. 홍재윤이 이것으로 윤씨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구석에서 또 다른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령이 옷을 꺼내는 순간 비명을 삼켰습니다.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서화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지요. 언니의 옷입니다.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석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핏자국뿐만 아니라 찢어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서화가 당했을 고통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우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서화 아씨를 해한 것은 홍재윤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들통날까 두려워 여기에 숨겨둔 것입니다. 서령은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석, 이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증거로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 가져갑니까?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문서와 언니의 물건들을. 두 사람은 서둘러 문서와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에 담고 품에 넣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호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우석과 서령은 급히 보따리를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리며 몇몇 사내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홍재윤이 나타났지요. 이런 생쥐들이 덫에 걸렸구나. 홍재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석은 서령을 뒤로 감싸며 홍재윤을 노려보았습니다. 홍재윤, 당신이 한 짓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오. 세상이 안다고? 허허,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너 같은 거지와 몰락한 양반댁 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홍재윤이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우석과 서령을 둘러쌌습니다. 우석은 보따리를 꼭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령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때 밖에서 최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홍재윤과 부하들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틈을 타 우석은 서령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막아섰지만 우석은 거침없이 몸을 부딪혀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최만호가 담장 너머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석과 서령은 최만호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홍재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세 사람은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것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골목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며 도망쳤지요. 뒤에서는 홍재윤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만호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장터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지요. 좁은 골목으로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세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장터 남쪽 끝에 다다랐을 때 최만호가 낡은 헛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잠시라도 숨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곡식 더미와 농기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우석은 서령을 구석으로 안내하고 보따리를 내려놓았지요. 세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부하들의 발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을 봤다. 찾아라. 저 골목도 뒤져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석은 서령과 최만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곡식 더미 뒤에 몸을 숨겼지요. 헛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하 하나가 횃불을 들고 안을 살폈습니다. 불빛이 헛간 안을 훑었지만 세 사람이 숨은 곳까지는 비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부하가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한동안 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두려웠으니까요. 한참이 지나자 밖은 조용해졌습니다. 최만호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 가신 것 같습니다. 우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령도 긴장이 풀리는지 몸을 떨었지요. 우석이 서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느껴지는 듯 했지요. 최만호가 보따리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무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홍재윤이 창고가 뒤져진 것을 알았으니 이제 더욱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쫓을 것이었습니다. 우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홍재윤은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최만호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작정 폭로해서는 안 됩니다. 홍재윤은 관아서리입니다.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자가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 하란 말입니까?
서령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최만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문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먼저 보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어르신께 말입니다. 우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훈장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터에는 서당 훈장 한 분이 계십니다. 김 훈장이라고 하지요. 그분은 정직하고 학식이 높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훈장 어르신께서 증거를 확인하시면 관아에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석은 보따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어서 가봅시다. 새벽이 되기 전에 훈장 어르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헛간을 나섰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장터는 여전히 고요했지요. 최만호의 안내로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은 장터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기와집이었지만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훈장 어르신, 급한 일로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최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줄의 어르신이 등불을 들고 서 계셨지요. 백발의 수염이 허연 분이었습니다. 김 훈장은 세 사람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최만호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것이오? 우석이 앞으로 나서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홍재윤이 저지른 일의 증거입니다. 문서 위조와 재산 탈취의 증거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김 훈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안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훈장은 촛불을 여러 개 켜고 우석이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한참을 읽던 김 훈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맞습니까? 김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 문서들은 분명 위조되었소. 필체가 흉내를 낸 것이고 도장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소. 관아 문서라고 하기엔 너무 조잡하오. 우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홍재윤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까? 김 훈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밝힐 수는 있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홍재윤은 관아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소. 그자를 고발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김 훈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방께 전해야 하오. 이방은 관아에서 문서를 관리하는 분이시오. 홍재윤보다 높은 자리에 계시지. 이방께서 이 문서를 보시면 조사에 나서실 것이오. 서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제 언니가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김 훈장은 서령을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내일 아침 일찍 이방께 찾아가겠소. 이 문서들을 전해드리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소. 우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김 훈장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홍재윤이 당신들을 찾고 있을 것이오. 내일까지는 여기 숨어 계시오. 내가 이방을 만나고 오면 그때 밖으로 나가도 돼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훈장의 도움으로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아가 움직이면 홍재윤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서아의 원한도 풀릴 것이고 윤씨가의 명예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재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김 훈장은 일찍 서당을 나서 관아로 향했습니다. 우석과 서령, 최만호는 안방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창밖으로는 장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상인들이 물건을 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홍재윤의 부하들이 여전히 장터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서령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언니 서화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했을 텐데 말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원한을 풀어야 할 때였지요. 한나절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을 무렵 김 훈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세 사람이 급히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찌 되었습니까? 우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훈장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방께서 문서를 확인하셨소. 그리고 크게 놀라셨소. 홍재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하셨지요. 서령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방께서 직접 나서시기로 하셨소. 곧 관아 사람들이 홍재윤을 소환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의 진술도 들으실 것이요. 최만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일이 풀리는구려. 하지만 김 훈장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아직 방심해서는 안 돼오. 홍재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오. 그자는 교활하오. 끝까지 발버둥 칠 것이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훈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홍재윤이 순순히 당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소리였지요. 김 훈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을 부르고 있소. 아마 홍재윤을 소환하는 것 같소. 세 사람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북을 치며 외쳤습니다. 장터에 계신 모든 이들은 모이시오. 관아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지요. 잠시 후 이방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입은 50줄의 관리였습니다. 얼굴에는 엄숙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방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대한 일을 알리기 위함이요. 관아 설이 홍재윤을 소환하겠소.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홍재윤의 이름이 나오자 긴장감이 흘렀지요. 이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홍재윤은 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소. 또한 살인과 관련된 증거도 발견되었소.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때 홍재윤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이방날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홍재윤, 내가 확보한 문서를 보았소. 윤씨가의 빈 문서가 위조되었소.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집안의 문서가 조작되어 있었소. 홍재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내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무엇이오? 윤씨가의 재산, 서화의 유품들이 모두 당신 창고에 있었소. 홍재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윤씨가가 억울하게 당한 거였구먼. 서화 아씨가 돌아가신 것도 저자 때문이란 말인가. 이방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 훈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훈장 어르신, 증인들을 데려오시오. 김 훈장이 서당 안으로 들어가 우석과 서령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자 장터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홍재윤은 두 사람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자들입니까? 저자들이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이방이 홍재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입 닥치시오. 이제 증인의 진술을 들을 것이오. 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장터 외곽에서 서와 아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씨께서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이 폐물을 건네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석이 폐물을 꺼내 이방에게 보였습니다. 이방은 폐물을 받아 살펴보았지요. 이것이 서와의 것이 맞소? 서령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니께서 어머님께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언니는 이것을 늘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홍재윤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 문서로 재산을 빼앗고 진실을 알려던 언니를 해쳤습니다. 홍재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방이 부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부하가 보따리를 가져와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창고에서 가져온 문서들과 물건들이 들어있었지요. 이방이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위조된 문서, 탈취한 재산, 그리고 서와의 핏자국 묻은 옷. 모두 당신 창고에서 나온 것이요. 홍재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방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홍재윤을 잡아라. 관아로 끌고 가겠다. 관아 군사들이 달려들어 홍재윤을 붙잡았습니다. 홍재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관아설이다. 이제는 아니요. 당신은 죄인일 뿐이요. 이방의 말에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선 것입니다. 우석과 서령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와의 원한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관아에서는 홍재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지요. 홍재윤은 문서 위조, 재산 탈취, 그리고 살인 교사의 죄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피해를 입은 집안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윤 씨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빼앗겼던 땅과 집, 그리고 문서들이 모두 서령에게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명예도 되찾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서령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게 몰락했던 양반댁 딸이 마침내 정당한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서령은 되찾은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요.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 정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방, 사랑채, 부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사람이 없어 쓸쓸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니도 모두 떠나고 이제는 자신만 남았습니다. 서령은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지요. 서령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언니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이제 한이 풀렸습니다. 홍재윤은 벌을 받았고 저희 집안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언니가 돌아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텐데. 한참을 울던 서령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우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마당으로 나가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석은 대문 밖에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령이 다가가자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이제 집도 되찾으셨으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석.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석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화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그리고 서령이 고통받을 때 곁에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서령이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은 깜짝 놀라 서령을 바라보았지요. 우석, 당신께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때 당신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와 언니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셔서요. 우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씨,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저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을 것을. 서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석, 당신 덕분에 언니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언니는 그저 사라진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을 테고 홍재윤은 여전히 횡포를 부렸겠지요. 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령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지요. 서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를 지켜준 사람은 우석뿐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 때, 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석이 곁에 있었습니다. 서령은 우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석은 놀라 서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아씨, 저는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아씨는 양반댁 딸이시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서령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서령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서령이 우석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우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령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예, 아씨.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고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우석은 서화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장터 외곽에 자신이 만들어준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우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품에서 서화의 폐물을 꺼냈습니다. 매화꽃 문양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지요. 아씨,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령 아씨를 지켰고 진실도 밝혔습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한은 모두 풀렸습니다. 홍재윤은 벌을 받았고 윤씨가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아씨께서 남기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석은 폐물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폐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지요. 아씨,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남은 인연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서령 아씨를 평생 지키고 보살피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석은 폐물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긴 절을 올렸지요.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서화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장터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씨가의 서령과 강우석이 혼인을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맺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최만호도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보다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 훈장도 와서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한 인연이 되었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시오.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혼례였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서령은 언니의 비녀를 꽂았습니다. 언니도 함께하는 것 같았지요. 우석은 단정한 옷을 입고 서령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보냈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우석과 서령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우석, 언니가 보고 계실까요? 그렇겠지요. 아씨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서령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아씨. 함께 잘 살아갑시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화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연은 돌고 도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통의 끝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의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석과 서령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